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3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3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취업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얘기해 주시는 시원스쿨의 정주희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살짝 떨리네요. 처음 예. 하는 것처럼. 3주 동안 안 나오셔서 저희 애청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독감이 얼마나 심하게 걸렸길래. 제가 저희 가족 중에 제일 먼저 독감이 걸렸고 저 다음에 바로 저희 아이들이 쌍둥이인데 두 놈이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걸린 거예요. 그래서 12월 한 달은 거의 저희 가족은 뭐 외출도 잘 못하고 예예. 독감과 싸우느라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겠네. 그럼 혹시 요 세 분도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셨나요? 맞았어요. 아하. 저희가 어제 브리핑한 거 들으셨죠? 네, 10%밖에 예방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게 예방주사가 아이들이랑 또 뭐 어느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 무료인데 저희 같은 사람은 꽤 비싼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가을에 맞았던 것 같은데. 그쵸. 4만 원, 5만 원 정도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네. 상가랑 사가가 있어서 이게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일반인의 심리가 성가보다는 사가가 더 많이 예방해 준다고 하면 더 비싼 거 맞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게 보통 4만 원에서 5만 원 돈이거든요. 근데 그걸 맞았는데 예방은 정작 10%밖에 안 돼. 그리고 걸리기도 걸려서 너무 힘들었는데 네. 그 독감인지 아닌지 확진을 하려면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검사비도 한 3만 얼마 냈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되게 비싸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식구들은 예방 접종하고 검사비에 약값에 꽤 많은 돈을 썼어요. 아이고 크리스마스 선물이 줄어들었겠네요. 네, 뭐 그 독감 확정을 하는 키트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참 의심스러운 게 독감인지 아닌지 그래도 몇 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알지 않나요? 그걸 굳이 이렇게 3만 원짜리를 해야 알 수가 있나? 근데 저는 너무 웃겼던 게 일단 제가 먼저 걸려서 갔잖아요. 근데 저희 신랑이 작년에 걸렸어가지고 너 아무래도 독감 같다 빨리 가보자. 그래서 예. 갔는데 제 증상을 얘기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판단할 때 이것은 독감일 확률이 5% 미만이다. 이 증세는. 오. 대신에 자기는 뇌수막염을 의심한다. 그래서 뭐 신경과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갖고 저는 너무 아파서 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저희 신랑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독감 그 검사를 해달라 해서 했더니 5분 만에 B형 독감이시네요 이러더라고요. 뇌수막염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의사의 뭐 오진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저희 신랑이 우겨서 독감 그거를 해보자라고 했으니까 그나마 저는 신경과까지 안 갔는데 예. 신경과 가서 만약에 검사하고 뭐 이래저래 결과 기다리고 그랬으면 아마 저는 더 며칠 더 알았을 것 같아요. 아니 돈도 몇 배로 더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야. 우리가 예전에도 그 의료 시장의 불편한 진실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나왔었죠. 최고의 전문가는 가족이다. 네네. 오히려 의사보다 가족이 훨씬 더 전문가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입증이 되잖아요. 맞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뇌수막염과 어떻게 독감을 헷갈릴 수가 있죠? 독감을 알아보셨으면 그 증상이 되게 뚜렷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올해 처음 걸려봤는데 예. 일단 머리가 너무 아프고요. 그리고 또 몸살이 보통 몸살이 아니라 이렇게 건들기만 해도 아플 정도로 그렇죠. 네, 이 두 가지가 뚜렷하고 대신에 그리고 고열이 있고 맞아요. 대신에 뭐 기침이나 콧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증상을 얘기했는데도 그 의사분은 희한하게 뇌수막염이 의심된다며. 뭐 이건 농담이지만 신경과 의사님이랑 좀 친하신가 봐요. 아, 그러신가? 어디예요? 동네가? 아, 구리입니다. 아, 구리. 아, 구리네 그 병원. 진짜. 그리고 정말 농담이 아니라 구리 그 지역에서 꽤 큰 병원이에요. 그래요? 네, 뭐 소아과도 있고 산부인과도 있고 내과도 있고 종합병원이네요? 거의 종합병원이고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제가 그런 불편한 경험을 겪고 나서 저희 애들 소아과를 거기 태어나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다녔는데 거기를 이제 옮겼어요. 아. 못 믿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문제가
옮겨도 거기서 거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메뚜기 마냥 여러 군데를 좀 다녀봐야 될지 그렇죠. 정말 규모는 작고 그래도 우리 가족의 그런 건강을 좀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렇죠. 주치의 개념의 동네 병원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렇게 양심적이시고 친절하신 분이 좀 많으시면 좋을 텐데 저희가 만나는 의사들은 다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못 만났네요, 저는. 네, 그러니까요. 아주 드물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3주 동안 미뤄왔던 본격적인 취업시장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연말이에요. 올해 취업시장 정리부터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해가 정말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빨리 지나갔는데 2017년 채용 시장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기사나 언론에 나왔던 자료들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월별로 좀 살펴보면 1, 2월이 그 대단한 사건이 있었죠. 국정농단. 그렇죠. 네, 그래서 취준생들한테도 이런 그 악영향이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들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룹 공채를 실시하기 때문에 매년 1, 2월 정도면 올해 상반기 또 올해 전체에 몇 명 정도를 뽑을 것이다. 이런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시국이 워낙 뒤숭숭하고 정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의 상당수가 채용 계획을 수립조차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제드래곤 감옥 가는 바람에 삼성에서 네. 사람 안 뽑을 것이다. 보수 언론에선 그렇게 난리쳤는데 정작 많이 뽑았잖아. 네, 많이 뽑았고 네. 좀 특이할 점은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공채를 처음 실시한 곳이 삼성이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올해 3월을 끝으로 이제 삼성은 공채는 더 이상 실시하지 않는다. 계열사별 채용만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제 삼성 지원하고 싶은 분들은 공채가 아닌 계열사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3, 4월이 이제 대기업들의 본격적인 공채 시즌인데 요때도 그 많은 곳들이 뽑기는 했지만 취준생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계속 줄어들 것이다. 뭐 사람 안 뽑는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아마 취준생들이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면서도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취업 준비를 하셨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요때쯤 또 일본 대졸자 취업률이 뭐 90% 이상을 육박한다. 요런 기사들이 우리나라 그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좌절하셨죠. 네, 일본 채용 시장의 이런 거를 좀 우리도 배워야 될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5월달에 이제 드디어 선거가 치러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뭐 일자리 많이 만들겠다, 특히 공무원들 많이 뽑겠다 하면서 이제 공시족들한테는 매우 좀 좋은 희소식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발목 잡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 네. 그 발목을 좀 놓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래서 노량진 쪽이 매우 그 불황이다. 뭐 장사도 잘 안 되고 뭐 이렇다라고 했는데 오랜만에 아주 활기를 띄었다라는 기사를 저도 본 것 같고요. 어허. 그리고 6월 달에 통계청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었는데 그 6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 수가 청년층을 앞지른 거예요. 아,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요거는 2015년부터 앞질렀다고는 하는데 예.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고 하네요. 아하. 또 뭐 보수 언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쪽에서는 아버지가 자식의 취업을 막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렇게 불화를 조성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는 뭐 그래도 취업 시장이 조금은 안정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블라인드 채용이 공공기관으로 전체로 확산이 됐는데 공기업 왜 채용 비리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 그랬었죠. 예, 다들 의심은 했지만 설마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로 드러나서 이제 공기업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허탈했었던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뭐 최근에 보니까 공무원 뭐 몇만 명 또 증원한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내년의 취업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뭐 희망을 품고 내년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 취업 준비생들이 내년도를 아주 희망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게 이 취업난, 특히 청년층 취업난은 앞으로도 계속 좀 지속이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준비도 내년에는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전에 어떤 토론 프로에 나온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아까도 일본 취업률 잠깐 얘기하셨는데 일본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못지않은 그 구직난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이게 한꺼번에 확 풀렸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한 2, 3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이 취업난 무슨 정책을 내놔도 힘들겠지만 그 후에는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좀 그렇지 않을까 싶은 게 우리나라가 경제나 뭐 취업이나 이런 거는 일본을 계속 따라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부동산도 그런 것 같고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크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청년층 취업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책에도 썼잖아요. 누가 내 돈을 훔쳤을까에 인구 감소가 결코 재앙만은 아니다. 희망적인 부분도 있다. 아마 거기에서 다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긍정적으로 한번 지켜보는 걸로. 예. 그리고 올해 기사화됐던 것들을 제가 한번 쭉 찾아보니까 기업 인사 담당자 그리고 취업 준비생 간의 동상이몽이 확연했던 해가 아닌가 싶어요. 동상이몽은 TV 프로그램 아닌가요? 아, 네. 어쩌다 보니 TV 프로그램을 언급했는데 서로의 인식차가 좀 커서 이 간격을 줄이지 못하면 내년에도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기 힘들 것이고 취업 준비생들은 취업하기가 힘들 것이고 좀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를 추려봤거든요. 예. 첫 번째가 신입사원 연령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취업준비생들은 내 나이 한 남자는 31살, 여자는 29살 정도까지는 신입사원으로 충분히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취업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나 좋은 기업에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하지만 반면에 인사 담당자들은 10명 중에 뭐 한 6, 7명이 블라인드 채용을 해서 지원자의 연령을 가린다 해도 면접에서 나이 많은 지원자는 자연스럽게 걸러낼 것 같다. 라는 답변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취업준비생들 뭐 물론 자기가 원하는 기업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는 좋은데 예. 단지 대기업에 가서 나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재수 삼수까지 할 거야라는 결심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 담당자 정도 되려면은 그래도 팀장, 부장급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 회사에 들어왔을 때 보통 80년대 학번이나 90년대 초반 학번일 텐데 아마 그분들은 입사 동기들 나이가 뭐 많아야 27, 8? 네. 그 정도였을 거란 말이죠. 네네. 아마 31살 상상도 하기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분들의 입장은 아니 30살이 넘도록 뭐 했어? 라는 거죠. 근데 정말 확실한 목표가 있으시면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대학원에 가서 뭔가 이제 학위를 땄다거나 아니면 다른 걸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다거나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졸업 유예를 하면서까지 취업을 위해서 그 졸업 시기를 늦추고 그 기간 동안 인턴을 무한 반복하면서 그렇게 지내시면 인사 담당자들이 보기에는 좀 이해 불가인 거죠. 아하. 그러면 달리 해석을 하면 이렇게 졸업 유예 이런 거 자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졸업 제때하고 빨리 취업 승부를 거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그거를 추천드려요. 예. 나이도 어떻게 보면 경쟁력 중에 하나거든요. 같은 조건이라면 기업에서는 당연히 조금 어린 친구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데 왜 그걸 내 스스로 포기하느냐. 그거보다는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라도 탄탄한 기업을 찾으면 일단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기업 찾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는 게 좋죠. 아하. 오히려 이런 앵글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는 그동안 이제 지켜보는 입장에서 저렇게 해야 취직을 할 수 있으니까 다들 저러는구나 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또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오히려 남들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답답한 거 중에 하나가 취업준비생들이 뭐 정보를 얻는 것도 좀 힘들고 주변에서 뭐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가이드를 제시를 해주는 분들도 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어떻게 우우하고 휩쓸려가는 경향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 동기들 중에 상당수가 다 졸업유예를 하고 취업준비하느라고 뭐 토익 공부를 한다 뭘 한다 그러면 나도 지금 당장 뭐 승부를 걸 게 없으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아.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관은 없는데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그냥 졸업 이후부터 해라고 하는 거는 옳은 선택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6개월 어학연수도 갔다 오고 필리핀으로 많이 가시죠. 6개월, 3개월 갔다 오시는데 예. 솔직히 요즘 그런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취업 그 지원서에 뭐 3개월 또는 6개월 필리핀 어학연수 뭐 무슨 프로그램 수료 이렇게 들어가도 그닥 그 호감이 높아지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인사 담당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지원자예요. 저는 이제 봄에 졸업을 하는 파릇파릇한 26 남자. 저는 사실 뭐 돈도 별로 없고 나이 어려서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경험을 좀 더 빨리 많이 쌓는 게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없이 지원했습니다. 네.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일단은 합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증빙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든지 그 사람이 말을 했으면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좀 근거를 보여주시면 믿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면 속으로 아마 그러겠죠. 말만 잘하네. 근거 있잖아요. 주민등록 사본 이런 거 딱 보면 어리긴 어리네. 그렇죠. 어리긴 어린데 이제 그런 친구들을 선호하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히 영업직 쪽은 전공 지식이라든가 뭐 특별히 인턴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도 일단 좀 도전적이고 호전적인 친구들을 선호하는 그 직무다 보니까 이런 쪽은 좀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 무슨 경영 기획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쪽은 인턴 경험이 그래도 최소 한두 번 또는 대외 활동 경험이 한두 번 정도는 있는 친구들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상황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없어도 안 된다. 너무 없으면 안 되시죠. 진짜 그래도 어렵네요. 적당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저도 말씀드리면서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그 적정 수준을 찾는 게 제일 힘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또 동상이몽 그 인식 차이가 있는 게 두 번째가 압박 면접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압박 면접이 뭐 최근에 너무 지원자를 을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으면서 안 하는 기업들도 많은데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압박 면접을 실시한다고 해요. 예. 뭐 인사 담당자 2명 중에 1명이 우리 회사는 아직까지 압박 면접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지원자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구직을 하는 취업준비생 중에 거의 한 80%에 가까운 사람들은 내가 면접에 갔는데 불쾌했던 경험이 있었고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압박 면접이었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거는 정말 인식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압박 면접을 뭐 인사 담당자는 좋은 취지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구직자가 그걸 받아들였을 때 너무 불쾌하다면 다른 기업이 됐으면 그 기업은 안 가겠죠? 압박 면접했던 기업은 네. 그러면 혹시 이 과장님이 알고 있는 압박 면접의 대표적인 사례 이런 거 좀 몇 가지 좀 알려주세요. 기업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설마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야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최근에는 그 정도로 이렇게 막 심하게 불쾌한 질문은 아닌데 아주 극한 상황을 물어보는 질문일 경우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런데 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상황 중에 뭘 선택하실래요? 라고 물어보면 되게 혼란스럽겠죠. 근데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니지만 구직자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거나 또는 만약에 내가 회사 거를 선택을 안 하고 가족을 선택한다 그러면 괜히 좀 무책임한 사람으로 그 안 뽑지 않을까 막 이런 질문들 같은 경우 구직자들은 대체 이런 질문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많죠. 그럼 그때 면접관한테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이렇게 반문을 하면 안 되나요? 그 정도로 대담한 친구들이 있으면 인사 담당자들이 당혹하기는 하지만 또 좋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자식 물건인데? 그러면서 채용할 것 같은데? 근데 아마 특히 어린 친구들 취업준비생들은 그런 상황에 가면 너무 당황해서 그런 생각조차 안 날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진짜 솔직하게 대답을 하는 게 가장 최선일 것 같아요. 거기서 진짜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그거 포기하고 회사 일을 하겠다고 했었을 때 진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너 면접 때 그렇게 해야 하지 않았느냐? 너 와서 왜 회사 일 안 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인사 담당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굳이 회사를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뭘 선택하든 소신껏 너의 논리를 제대로 말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함이야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런 걸 물어보실 거면 차라리 좀 질문을 다른 걸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다른 인식 차이는 이거는 누누이 몇 년 동안 반복되는 것 같은데 기업들은 인재가 없다 그러고 또 취준생들은 취업할 곳이 없다 그러고 근데 요 차이가 저는 좀 아이러니한 게 인사 담당자 과반수가 서류 전형을 통과해서 우리 회사에 면접을 보러 오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중에 노쇼족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아,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네네. 차라리 뭐 연락이라도 주면 다른 지원자를 뽑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연락도 없고 그래서 인사 담당자가 전화를 하는 거죠. 뭐 면접 시간이 다 됐는데 어디십니까라고 하면 전화도 안 받거나 네, 그런 노쇼족들을 볼 때 과연 취준생들이 정말 취업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의문도 들고 또 면접에 임했는데 이 친구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온 거예요. 정말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 친구들을 볼 때면 반대로 인사 담당자는 불쾌함을 느낀대요. 우리 회사가 그렇게 이상한가? 얘네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취급하지? 아하. 네, 반대로 인사 담당자는 이런 경우에 불쾌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회사에서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명확하게 얘기해 주지도 않고 질질 끌다가 그냥 문자로 달랑 불합격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구직자 입장에서는 그것도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나마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는 곳은 양반이에요. 그렇죠. 아예 연락이 없어서 구직자들은 막 애가 타는 거죠. 한 3일 지나고 한 내일쯤 연락이 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은 없고 그렇다고 먼저 전화해보자니 좀 괜히 좀 그렇고 그래서 다른 데 입사 지원서 작성을 하거나 이런 데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서로 그래서 내년에는 노쇼족도 없어졌으면 좋겠고 기업들도 바쁘고 뭐 번거롭고 하겠지만 불합격 여부를 좀 반드시 제대로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보통 이벤트 같은 거 할 때도 이벤트 당첨 발표일이 따로 있잖아요. 네. 기업들도 그래야 돼요. 면접이나 이런 거 합격자 명단 발표일을 명확하게 공지를 해서 딱 그 시간에 발표를 해줘야 되는데 보통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기업들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소소한 노력들이 쌓였을 때 정말로 회사에 좋은 인재를 영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네. 노쇼족 얘기를 하셔서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그러면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입사 지원서를 내기는 했는데 그 회사 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홈페이지도 좀 구린 것 같고 기업 위치도 좀 그렇고 아이 귀찮은데 가지 말을까? 이런 게 사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누누이 뭐 여러 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손해볼 거 없으니까 일단 면접에 가보셔서 한 1시간 정도 투자를 하시고 그 회사가 정말 어떤 곳인지를 눈으로 직접 봐야지 단순히 뭐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네이버에서 뉴스 검색해보고 회사 관련된 정보도 별로 없다. 너무 작고 안 좋은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는 후회할 수도 있는 일인 거죠. 그렇죠. 또 보험성일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취업준비생들이 서류 합격률이 17%밖에 안 된대요. 예를 들어서 10군데 입사 지원서를 냈으면 그중에 한 군데 또는 두 군데만 면접 제의가 온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수를 늘리는 거예요. 지원하는 수를. 그래서 뭐 보험성으로 여기저기 막 뿌려놓고 뭐 그 중에 뭐 여러 군데가 오면 그 중에 정말 원했던 거 몇 개만 가는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럴 거면 사전에 연락 한번 주는 거 뭐 어렵지 않지 않나요? 이런 상황이 생겨서 못 가겠습니다라고 말하시면 서로 그렇게 크게 기분 나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예. 또 올해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이슈도 있었는데 이것도 인식자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인사 담당자는 뭐 블라인드 채용이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뽑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에 인담자들은 형식적일 것이고 특히 비리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니냐 채용에 대한 좀 이런 부정적인 인식 차이가 컸던 것 같은데 그렇죠. 하지만 인사 담당자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만큼 앞으로 블라인드 채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올해 공기업이랑 공공기관은 다 의무화가 됐어요. 블라인드 채용이. 그래서 뭐 내년에 공기업 준비생들이라면 반드시 치러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죠. 마지막으로 좋은 직장에 대한 인식차도 있었는데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안 오는 이유가 우리 회사 뭐 기업 네임밸류가 낮아서 또는 연봉이 낮으니까 안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담당자가 아닌 그 취업준비생들은 좋은 기업에 대한 조건으로 첫 번째가 근무 시간 보장을
뽑았어요. 아, 네, 9시부터 6시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칼퇴근이 가능한 회사. 그렇죠. 요즘 흔히 얘기하는 워라밸이 지켜지는 회사. 맞아요. 그리고 주말에는 정말 마음 놓고 충분히 쉴 수 있는 곳. 이런 분위기가 잘 정착이 된 회사라면 연봉이 다소 낮아도 나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예,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워라밸이 정확하게 지켜지는 회사 아닙니까? 불규칙적입니다. 왜 또 불규칙적이에요? 이 친목을 빙자한 술자리가 은근히 많아요. 이거는 근데 취업준비생들이 싫어해요. 회식, 늦게까지 하는 회식. 네. 예. 다만 저희가 좋아서 한다는 그 차이가 있죠. 뭐 두 분이 충분히 합의하에 좋아서 한다라고 하시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꼭 그 기업의 임원분들은 신입사원들도 다 좋아하는 줄 알고 자꾸 회식을 잡는데 그거를 잘 모르시나 봐요. 저 임원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임원이 빠지면 좋아해요. 맞아요. 그죠? 동기들끼리 마시는 건 되게 좋아하죠. 아니, 카드만 주고. 그치, 빠지면서 카드는 꼭 줘야 돼요. 내년에는 좀 이런 부분을 센스 있게 상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내년 트렌드도 올해와 그렇게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취업난은 계속 힘들어질 것 같고 뭐 블라인드 채용은 앞으로 계속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취업난이 내년에도 계속 될 거라면 그럼 현재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 예를 들어서 100시간을 예전에는 입사지원서 막 대기업 자소서 쓰고 이러는데 투자를 하셨다면 내년에는 한 30시간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 70시간은 강소기업을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 강소기업에 시원스쿨도 들어갑니까? 그럼요. 저희가 벤처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 매출이 1,000억이 넘었거든요. 예. 그러면 슈퍼벤처기업으로 또 이렇게 등록이 되더라고요. 소는 아닌 것 같은데 중 아니에요? 그 정도면? 강중기업. 강중기업. 근데 뭐 또 직원 수나 이런 걸로 보면은 또 작은 기업인 거는 맞아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나마 시원스쿨은 저희가 뭐 광고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하니까 그 대학생분들도 저희 회사 이름은 알죠. 그런데 B2B인 기업들이 훨씬 많거든요. 아하. 네, 근데 이제 취업준비생들은 그런 기업명조차도 모르다 보니까 그런 기업의 채용 공고가 떠도 그냥 흘려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슈퍼벤처기업, 벤처기업 협회에 가면 그 리스트가 쭉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수시로 보시면서 기업명 정도는 좀 익혀두고 특히 본인이 관심 있는 산업 분야에 있는 기업이다 그러면 좀 체크를 해두셨다가 그 예. 공고 떴을 때는 지원하시면 좋죠. 방금 전에 시원스쿨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그럴 것 같은 게 요즘 이시원 의장님 나오는 TV 프로그램이 엄청 인기 있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책까지 나왔죠. 네네. 12월 달이 저희가 좀 많이 바쁜 달이었는데 예. TVN에서 하는 나의 영어 사춘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연예인들이 한 5명 정도 등장을 하거든요. 황신혜 씨, 휘성, 효연, 그리고 모델 한현민, 그리고 정시아 씨, 그리고 지상열 씨. 휘성도 나와요? 네네. 안 되나요? 네네. 그 친구가 팝송도 많이 부르고 발음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영어 까막눈이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팝송을 부르는데 네, 팝송도 잘 부르고 또 팝송 부를 때 발음도 너무 좋은데 예. 영어를 참 못하시더라고요. 어허. 진짜로 이거는 뭐 방송용이 아니라. 그래서 근데 거기 출연하신 모든 분들이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한 번씩은 다 영어 공부에 도전은 했는데 실패하신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아서 이시원 선생님이 영어를 8주 동안 가르쳐준다라는 컨셉인데 시청률은 뭐 그닥 높지는 않습니다. 뭐 한 1점 몇 프로 되는 것 같고 하지만 좋은 취지로 방송을 시작했고 또 거기 관련된 책을 냈어요. 예. 지난주에 출간이 됐는데 그 책이 판매가 되면 수익금은 전액 기부할 예정이라서 경불진에 기부해 주시는 거죠? 아직 그 기부처가 정해지진 않았는데 제가 한번 후보로 올려는 보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좋은 취지로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방송 끝나고 저희 그 사내로 들어가면 경불진 애청자들을 위한 이벤트를 또 한번 준비를 해보려 그래요. 네. 그래서 다음 방송 때는 좋은 이벤트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저희 애청자분들도 8주 동안 영어를 이시원 의장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예. 솔직히 시원스쿨에 들어와서 강의를 들으려면 최소 몇만 원에서 많게는 몇십만 원의 강좌를 끊으셔야 돼요. 근데 방송 보면서 뭐 재밌게 연예인들 공부하는 거 보면서 본인들도 좀 몰랐던 거 익히시고 또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저렴한 가격에 그래도 아하. 스타트를 끊으실 수 있으니까 좀 이번 기회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아, 그 책이 그러면 교재가 되는 거군요. 맞아요. 방송에서 이시원 선생님이 예. 뭐 영어 문장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면 방송에서는 그냥 듣기만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책에다가 다 목록을 해놓고 오.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입니다. 예. 아우, 같이 보면 진짜 시너지가 많이 나겠어요. 네네. 방송 중에 이제 카메라 꺼지면 휘성이 이시원 의장님한테 노래도 가르쳐 주나요? 발성법 이런 거. 그것까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예전에 예. 이시원 선생님이 그 가수 구준엽 씨를 개인 과외를 해준 적이 있대요. 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구준엽 씨가 이시원 선생님한테 그 EDM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디제잉하는 아, 있죠. 예, 그거를 또 가르쳐 주셨대요. 오. 그래서 저희 그 이시원 선생님 사무실에 들어가면 그 기계가 있어요. 그래요? 네. 이시원 의장님이 박 PD한테 영어 가르쳐주고 박 PD한테 아재 개그 배우시면 되겠네. 아, 네. 배우고 싶어 하실까 모르겠는데. 하나 좋은 거 생각났어. 네. 그 예전에 CM 보면은 영어가 안 되면 시원 스쿨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휘성이랑 같이 하면 돼요. 영어가 안 되나요? 그런 CM으로 한번. 아, 이건 정말 재밌었던 개그 같은데 네. 사실 저희가 최근에 광고 모델을 교체를 했어요.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아이디어처럼 휘성이 같이 했으면 그러게. 더 재밌었을 텐데 딱인데. 안타깝게 휘성은 광고 모델이 안 되고 비싸서. 아니요, 황신혜 씨랑 정시아 씨가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 이유를 여쭤봤더니 그 두 명이 정말 열심히 했대요. 카메라가 아. 돌아가는 동안에도 카메라 밖에서도 너무 열심히 해서 한마디로 휘성은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네. 얘기가 또 이렇게 되나? 건성건성했다는 건데. 노래만 부르고 말이에요. 그 6명 중에 정말 상대적으로 두 분이 아주 노력을 많이 하신 게 눈에 보였대요.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우리 회사의 광고 모델이 되면 광고를 보는 사람들이 더 자극을 받겠다 싶어서 광고 모델로 채택을 했다고 하네요. 아하,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그 광고 경불진에서도 들을 수 있는 거죠? 광고를 저희가 오디오 광고를 할 수 있게끔 항상 저는 아이디어를 드리는데 예. 위에서 채택을 안 해주시는군요. 이상하게 자꾸 반영을 안 해주시네. 아니, 그러니까 이시원 의장님이 아직까지 저희 방송을 제대로 안 들으신 거예요. 틀어드리려니까. 이시원 의장님한테 하셔야지. 엄한 사람들한테 하지 마시고. 맞아요. 그러게요. 최고 결정권자가 제일 빠른데. 그러니까요. 네. 왠지 그 황신의 정시아 씨가 이뻐서 쓴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저는 사실 그 두 분의 실물을 이번에 처음 봤어요. 회사에서 이제 촬영을 하느라. 근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어허. 연예인은 정말 연예인이구나 그렇죠. 싶은 게 예. 일반인들과 그 뭐라 그럴까 체형 골격 자체가 틀린 것 같은 거예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정말 여리여리하고 얼굴 정말 작고 그리고 지상렬 씨는 화면보다 잘생기셨던데요? 헐. 진짜로요? 네네. 이 말은 못 믿겠는데요? 아니요, 진짜로 저는 지상렬 씨 개그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 예.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저 팬입니다라고 그랬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딱 얼굴을 봤는데 키도 크시고 잘생기셨어요. 화면보다 더 잘생겼어요. 그래요. 얼굴은 클 것 같은데. 얼굴은 큽니다. 일반인 수준이에요. 아니, 골격이 다르다면서요. 아니 여배우들. 남자는 여배우. 해당 사항 없고. 네, 휘성은 제가 못 봤고 그 지상렬 씨를 봤는데 생각보다 잘생기셨고 여배우들은 정말 아름답고. 아하,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예. 그래서 강소기업 같은 리스트를 좀 보시면 좋은데 이름은 잘 못 들어봤지만 정말 매출액도 좋고 직원 평균 급여액도 높은 곳이 있어요. 5군데 정도를 뽑았는데 오. 톱
옥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봅니다. 네, 이 회사는 그 재생에너지 관련된 그런 거를 이렇게 설계하거나 이런 회사인데요. 아니 신재생이면 태양광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제가 정확히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이쪽 관련된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예.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뭔가 설계를 해서 그 해외에다가 수출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태양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왠지 우리가 예전에 제주도에 있는 반도체 기업 소개했었잖아요. 아, 그랬었죠. 딱 그런 느낌이 나요. 맞아요. 네네. 예. 제주 반도체. 구미에 위치해 있어요. 서울이 아닌 구미에 위치해 있고 구미가 당기네요. 제가 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멋지더라고요. 그 비전이 가족 가로 열고 사원. 그러니까 그 직원이라는 말이겠죠. 가족 중심 경영에 꿈과 희망이 있는 기업. 아하. 네, 뭐 보통 회사 비전하면 향후 몇 년까지 뭐 글로벌 탑 10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이 대부분인데 여기는 비전 자체가 좀 달라서 정말 직원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곳이 아닐까 생각을 했고 직원 평균 급여액이 6,100만 원이에요. 오. 6,100만 원요? 네, 한 명의 평균. 와하. 근데 이거는 뭐 부장급과 신입사원을 그 다 합쳐서 평균이니까 그렇죠. 네. 근속 연수가 좀 긴가 봐요. 아무래도 좀 그렇지 않을까 싶고. 예. 1년이죠? 그죠? 3년 아니고? 네네네. 이야. 6,10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2위는 네이버. 솔직히 네이버는 뭐 벤처라고 보기에는 이미 대기업 수준인데. 거긴 이미 대기업 지정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여기는 급여가 한 5,922만 원이었고 세 번째가 이지바이오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그 동물 관련된 뭐 사료라든가 약품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맞아요. 네, 여기는 5,600만 원. 아하. 네, 본사가 여기는 강남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골든블루라고 부산에 위치한 그 위스키, 국산 위스키 제조하는 예, 회사예요.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저는 처음 봤는데 예. 여기도 5,300만 원. 와하. 네. 거기가 가성비 좋은 위스키로 아주 유명한 기업이죠. 예. 위스키 골든블루라는 브랜드의 위스키 말고도 그 상황버섯 발효주 천년 약속 요 두 가지가 메인 그 제품이더라고요. 아, 천년 약속을 만드는 데군요. 네네네. 그건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여기도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그 복리후생제도가 아주 좋더라고요. 일단 본인 포함 자녀 대학교까지 학자금을 지원을 하고 와하. 뭐 자기개발비나 건강관리비 같은 것도 다 지원을 하고요. 또 이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가정 친화 분야에 대한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뭐 가족들과 뭘 할 수 있는 것들을 금전적으로나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하. 그리고 다음으로 CS 윈드 여기도 풍력 발전. 네. 여기는 천안에 위치해 있고요. 급여는 5,200만 원. 예. 그리고 여기는 CS 활동, 지역을 위한 CS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내년에는 심정현 대표님이 하고 있는 에너지 팩토리가 여기에 꼭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예. 거기도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하고 계시잖아요. 평균 급여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그게 모르겠으나 중요하군요. 예. 뭐 이제 취업 준비생들 보면 태양광 산업 분야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까 충분히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더불어 뭐 급여액도 그쪽 분야에서 좀 높다 그러면 충분히 의지가 더 불타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급여를 모르고 있어요. 거기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심 대표님한테. 아니 보통 기업들 중에 그런 데 있잖아요. 바람직하진 않은데 뭐 보너스 대신에 자기네 회사 물건 주고 그런 데 꼭 있죠. 너무 싫어요. 그래서 혹시나 아까 골든블루도 위스키 주고 그런 거 아닌가. 설마. 에너지 팩토리 같은 데는 햇빛을 주지 않을까. 빚을 줘요. 그런 회사들도 좀 있을 것 같긴 하고 여담이지만 저희 회사가 이제 종무식을 할 때 그 네. 럭키 드로우라 그래서 이렇게 그 뽑기 행운 추첨권 같은 걸 하는데 영어 수강권 나왔구나. 아니요. 영어 수강권이 아니라 저희랑 제휴맺은 업체의 물건들이 올라왔더라고요. 아. 근데 직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그 중에 물론 탐나는 것도 있어요. 뭐 하나 투어에 50만 원 상당의 여행권 정말 탐나죠. 근데 이거 말고 너무 웃겼던 게 잉크젯 프린터 들고 가기도 너무 무겁고 또 바퀴 달린 사무용 의자. 에이?
아, 집에서 사무를 더 보란 얘기군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직원들이 막 빵빵 터졌는데 뭐 그 외에도 좋은 것들도 많기는 해요. 뭐 양주도 예.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기업들 특히 인사 담당자분들이 이런 걸 내년에 또 준비를 하신다면 제발 이런 거는 빼주셨으면. 그렇죠. 거봐요, 실제로 이런 기업들이 있다니까. 우리 예전에도 그런 기업들 실제로 있었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저희가 이 얘기 몇 번 했었는데 신문사 다닐 때는 이 신문사는 바터 광고를 하잖아요. 네. 돈 대신 현물로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추석, 설 뭐 요럴 때 선물 세트라고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화장품, 네네. 뭐 치약, 칫솔 요런 거 있잖아요.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한 일주일 남은 거 주고 막 그랬었다고. 그렇죠. 그때 왜 말씀하셨잖아요. 햄도 맞아요. 그렇죠. 요거는 가족들끼리 구워 먹으면 되니까 좋다라고 가져가셨는데 유통기간이 지났다면서요. 심지어. 그러니까요. 네, 그러시면 주고도 좀 칭찬 못 받는 거니까 칭찬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욕을 듣죠. 네, 그런 거는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음식물 쓰레기를 직원한테 버렸다고 어느 분은 붕괴를 하시더라고요. 네. 일리 있는 말씀이네요. 네. 음식물 쓰레기만 더 늘어난 케이스인데 내년에 기업 인사 담당자분들 그리고 취업 준비생 둘 다 각자의 입장에서 좀 이러한 서로 간의 동상이몽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인사 담당자분들이 좀 잘 유념하셔야 될 게 요즘 신입사원들은 그 욜로족이라 그러죠. 열심히 1년 동안 일해서 과감하게 퇴사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게 어렵게 입사 준비를 해서 들어왔는데도. 예. 그래서 너 왜 그만두냐? 좀 더 다니지 그러면 저 유럽 여행 가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뭐 제주도에서 뭐 한 달 살기 해보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 유럽, 스페인 여행 가서 메시 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또 뭐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독일에 있는 뭐 그런 박람회 같은 게 그 모터쇼 네. 유명한 예. 게 있으면 거기 꼭 가야 돼요. 막 이런 분들이 계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열심히 1년 동안 어렵게 뽑아서 가르치고 하느라 시간과 돈이 들었을 텐데 이런 친구들을 그냥 떠나보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얘네들을 잡고 갈 만한 무언가를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인가인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뭐 효과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리프레시 휴가 같은 것도 맞아요. 네 마련을 해주면 그런 친구들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아마도 그런 친구들의 거의 8할은 다시 복귀를 해서 회사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거예요. 그렇죠. 매우 창의적인 인재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네. 제가 정확히 회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취재할 때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한 회사는 비슷한 얘기를 해가지고 직원 복지로 그걸 해주더라고요. 해외에서 벌어지는 전시회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진짜 그 회사는 이직자가 없어요. 그 전시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매년 몇 명씩 뽑아서 보내주더라고요. 네, 그런 거를 함으로 인해서 이직률도 줄이고 그러니까요. 또 이직률이 줄어든다는 거는 그만큼 채용에 필요한 서류 검토 시간이라든가 또 잡코리아나 사람인의 채용 공고 올리면 돈도 들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도 줄일 수 있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보니까 당장 다음 달이잖아요. 라스베가스에서 CES 예. 또 열리고 비슷한 시기에 어덜트 산업 박람회도 열리잖아요. 인근에서. 그런 게 있나요? 그럼요. 저 거기 보내주세요. 다녀오세요. 어덜트 산업 박람회. 예. 뭐 애청자 여러분들이 다 이게 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 박람회가 있는지. 그게 매년 같은 시기에 열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그렇구나. 되게 또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저희 패널들 중에.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혼자 추측하는 걸로. 근데 항상 첨단 산업, 첨단 솔루션이 그쪽에서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최근 방송 중에 왜 제주도 컴퓨터 박물관 예. 그 관장님이신가 네. 할 때 그 내용 중에 그런 게 잠깐 있었죠. 그렇죠. 예, 어덜트와는 관련은 없었고. 잠깐 나왔었나? 예, 그때 들은 살짝 것 지나가면서 같은데. 네. 얘기가 나오는데 원래 IT 산업 발전시키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한 것 중에 하나를 보통 그걸 꼽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네. 얘기를 해주세요. 방금 얘기했던 어덜트. 네, 그래서 인사 담당자 분들이라면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왜 안 고쳐지는지 모르겠어요. 회식 문화. 그러니까요.
1년에 뭐 분기 한 번 정도는 저녁에 뭐 직원들이랑 같이 술자리를 갖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를 막 매달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굳이 공식적인 회식이 아닌데도 오늘 뭐 다 가지 말고 기다려? 뭐 오늘 어디서 뭐 할 거야? 라고 갑자기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요런 거는 좀 본인만 좋아하지 그 밑에 분들은 정말 안 좋아할 거라는 그런 점이요. 분들의 심리가 내 밑에 있는 애들은 다 내 통제하에 있어야 된다. 이 심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 최근에 경불진 회식은 어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예. 네, 1차 먹고 2차에서 가볍게 맥주 한잔 하면서 딱 시간 되니까 자, 헤어집시다 하는 그 분위기. 근데 모르시고 계시는구나. 저희 3차도 또 갔어요. 아, 근데 3차 때도 거의 대부분이 다 오셨더라고. 어머, 저는 택시 타고 바로 가버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예. 다들 패널 분들이 너무 서로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3차 때도 거의 다 오셔서 술 취하신 분도 거의 없었어요. 아. 예. 다들 서로의 궁금증 푸느라고 네. 그때 새벽 한 2시까지 얘기를 했나요, 저희가? 그러셨구나. 예. 동시에 우려도 커졌죠. 아, 이렇게 가정에서 다들 포기한 사람이 많구나. 아, 전화도 안 오고 가족이 전화가 안 가족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 네. 지금까지 2017년 취업시장 동향 정리를 했는데요. 원래 계획은 내년도 전망까지 해주시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요? 저희가 수다를 너무 많이 떨었나 봐. 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내년도 전망은 1월에 하는 걸로. 그러니까 네.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년도 전망이라기보다는 취업 시장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예. 내년에도 그거는 역시 똑같이 되풀이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 해 동안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엔 더 많은 고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내년엔 개고생. 개띠더라고 또 내년. 아, 깜짝이야. 저한테 개고생하시는 개띠 개고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 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 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우리나라 그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좌절하셨죠. 네, 일본 채용 시장에 이런 거를 좀 우리도 배워야 될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5월달에 이제 드디어 선거가 치러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뭐 일자리 많이 만들겠다, 특히 공무원들 많이 뽑겠다 하면서 이제 공시족들한테는 매우 좀 좋은 희소식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발목 잡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 네, 그 발목을 좀 놓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래서 노량진 쪽이 매우 그 불황이다, 뭐 장사도 잘 안 되고 뭐 이렇다라고 했는데 오랜만에 아주 활기를 띄었다라는 기사를 저도 본 것 같고요. 어허. 그리고 6월 달에 통계청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었는데 그 6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 수가 청년층을 앞지른 거예요. 아,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요거는 2015년부터 앞질렀다고는 하는데 예.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고 하네요. 아하. 또 뭐 보수 언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쪽에서는 아버지가 자식의 취업을 막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렇게 불화를 조성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는 뭐 그래도 취업 시장이 조금은 안정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블라인드 채용이 공공기관으로 전체로 확산이 됐는데 공기업 왜 채용 비리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 그랬었죠. 예, 다들 의심은 했지만 설마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로 드러나서 이제 공기업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허탈했었던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뭐 최근에 보니까 공무원 뭐 몇만 명 또 증원한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내년의 취업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뭐 희망을 품고 내년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 취업준비생들이 내년도를 아주 희망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게, 이 취업난, 특히 청년층 취업난은 앞으로도 계속 좀 지속이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준비도 내년에는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전에 어떤 토론 프로에 나온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아까도 일본 취업률 잠깐 얘기하셨는데, 일본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못지않은 그 구직난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이게 한꺼번에 확 풀렸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한 2, 3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이 취업난 무슨 정책을 내놔도 힘들겠지만 그 후에는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좀 그렇지 않을까 싶은 게, 우리나라가 경제나 뭐 취업이나 이런 거는 일본을 계속 따라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부동산도 그런 것 같고,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크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청년층 취업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책에도 썼잖아요. 누가 내 돈을 훔쳤을까에 인구 감소가 결코 재앙만은 아니다. 희망적인 부분도 있다. 아마 거기에서 다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긍정적으로 한번 지켜보는 걸로. 예. 그리고 올해 기사화됐던 것들을 제가 한번 쭉 찾아보니까, 기업 인사 담당자 그리고 취업준비생 간의 동상이몽이 확연했던 해가 아닌가 싶어요. 동상이몽은 TV 프로그램 아닌가요? 아, 네. 어쩌다 보니 TV 프로그램을 언급했는데, 서로의 인식차가 좀 커서 이 간격을 줄이지 못하면 내년에도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기 힘들 것이고, 취업준비생들은 그런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취업 그 지원서에 뭐 3개월 또는 6개월 필리핀 어학연수, 뭐 무슨 프로그램 수료 이렇게 들어가도 그닥 그 호감이 높아지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인사 담당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지원자예요. 저는 이제 봄에 졸업을 하는 파릇파릇한 26 남자. 저는 사실 뭐 돈도 별로 없고 나이 어려서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경험을 좀 더 빨리 많이 쌓는 게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없이 지원했습니다. 네.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일단은 합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증빙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든지 그 사람이 말을 했으면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좀 근거를 보여주시면 믿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면 속으로 아마 그러겠죠. 말만 잘하네. 근거 있잖아요. 주민등록 사본 이런 거 딱 보면 어리긴 어리네? 그렇죠. 어리긴 어린데 이제 그런 친구들을 선호하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히 영업직 쪽은 전공 지식이라든가 뭐 특별히 인턴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도 일단 좀 도전적이고 호전적인 친구들을 선호하는 그 직무다 보니까 이런 쪽은 좀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 무슨 경영 기획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쪽은 인턴 경험이 그래도 최소 한두 번 또는 대외 활동 경험이 한두 번 정도는 있는 친구들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상황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없어도 안 된다. 너무 없으면 안 되시죠. 진짜 그래도 어렵네요. 적당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저도 말씀드리면서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그 적정 수준을 찾는 게 제일 힘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또 동상이몽 그 인식 차이가 있는 게 두 번째가 압박 면접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압박 면접이 뭐 최근에 너무 지원자를 을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으면서 안 하는 기업들도 많은데,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압박 면접을 실시한다고 해요. 예. 뭐 인사 담당자 2명 중에 1명이 우리 회사는 아직까지 압박 면접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지원자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구직을 하는 취업준비생 중에 거의 한 80%에 가까운 사람들은 내가 면접에 갔는데 불쾌했던 경험이 있었고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압박 면접이었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거는 정말 인식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압박 면접을 뭐 인사 담당자는 좋은 취지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구직자가 그걸 받아들였을 때 너무 불쾌하다면 다른 기업이 됐으면 그 기업은 안 가겠죠? 압박 그러겠죠. 면접했던 기업은. 네. 그러면 혹시 이 과장님이 알고 있는 압박 면접의 대표적인 사례 이런 거 좀 몇 가지 좀 알려주세요. 기업마다 좀 다를 것 같긴 설마 한데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야,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최근에는 그 정도로 이렇게 막 심하게 불쾌한 질문은 아닌데,
아주 극한 상황을 물어보는 질문일 경우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런데 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상황 중에 뭘 선택하실래요? 라고 물어보면 되게 혼란스럽겠죠. 근데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니지만 구직자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거나 또는 만약에 내가 회사 거를 선택을 안 하고 가족을 선택한다 그러면 괜히 좀 무책임한 사람으로 안 뽑지 않을까? 막 이런 질문들 같은 경우 구직자들은 대체 이런 질문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많죠. 그럼 그때 면접관한테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이렇게 반문을 하면 안 되나요? 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올해 처음 걸려봤는데 예. 일단 머리가 너무 아프고요. 그리고 또 몸살이 보통 몸살이 아니라 이렇게 건들기만 해도 아플 정도로 그렇죠. 네, 이 두 가지가 뚜렷하고 대신에 그리고 고열이 있고 맞아요. 대신에 뭐 기침이나 콧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증상을 얘기했는데도 그 의사분은 희한하게 뇌수막염이 의심된다며. 뭐 이건 농담이지만 신경과 의사님이랑 좀 친하신가 봐요. 아, 그러신가? 어디예요? 동네가? 구리입니다. 구리. 구리네 그 병원 진짜. 그리고 정말 농담이 아니라 구리 그 지역에서 꽤 큰 병원이에요. 그래요? 네, 뭐 소아과도 있고 산부인과도 있고 내과도 있고 종합병원이네요? 거의 종합병원이고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제가 그런 불편한 경험을 겪고 나서 저희 애들 소아과를 거기 태어나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다녔는데 거기를 이제 옮겼어요. 못 믿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가 옮겨도 거기서 거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메뚜기 마냥 여러 군데를 좀 다녀봐야 될지. 그쵸. 정말 규모는 작고 그래도 우리 가족의 그런 건강을 좀 잘 관리해줄 수 있는 그렇죠. 주치의 개념의 동네 병원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양심적이시고 친절하신 분이 좀 많으시면 좋을 텐데 저희가 만나는 의사들은 다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못 만났네요, 저는. 네, 그러니까요. 아주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3주 동안 미뤄왔던 본격적인 취업시장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연말이에요. 올해 취업시장 정리부터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해가 정말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빨리 지나갔는데 2017년 채용 시장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기사나 언론에 나왔던 자료들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월별로 좀 살펴보면 1, 2월이 그 대단한 사건이 있었죠. 국정농단. 그렇죠. 네, 그래서 취준생들한테도 이런 그 악영향이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들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룹 공채를 실시하기 때문에 매년 1, 2월 정도면 올해 상반기 또 올해 전체에 몇 명 정도를 뽑을 것이다. 이런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시국이 워낙 뒤숭숭하고 정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의 상당수가 채용 계획을 수립조차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제드래곤 감옥 가는 바람에 삼성에서 사람 안 뽑을 것이다. 보수 언론에선 그렇게 난리쳤는데 정작 많이 뽑았잖아. 네, 많이 뽑았고 네. 좀 특이할 점은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공채를 처음 실시한 곳이 삼성이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올해 3월을 끝으로 이제 삼성은 공채는 더 이상 실시하지 않는다. 계열사별 채용만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제 삼성 지원하고 싶은 분들은 공채가 아닌 계열사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3, 4월이 이제 대기업들의 본격적인 공채 시즌인데 이때도 그 많은 곳들이 뽑기는 했지만 취준생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계속 줄어들 것이다. 뭐 사람 안 뽑는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아마 취준생들이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면서도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취업 준비를 하셨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요때쯤 또 일본 대졸자 취업률이 뭐 90% 이상을 육박한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3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3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취업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얘기해 주시는 시원스쿨의 정주희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살짝 떨리네요. 처음 예. 하는 것처럼. 3주 동안 안 나오셔서 저희 애청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독감이 얼마나 심하게 걸렸길래. 제가 저희 가족 중에 제일 먼저 독감이 걸렸고 저 다음에 바로 저희 아이들이 쌍둥이인데 네. 두 놈이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걸린 거예요. 어. 그래서 12월 한 달은 거의 저희 가족은 뭐 외출도 잘 못하고 예예. 독감과 싸우느라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겠네. 그럼 혹시 요 세 분도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셨나요? 맞았어요. 아. 저희가 어제 브리핑한 거 들으셨죠? 네, 10%밖에 예방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게 예방주사가 아이들이랑 또 뭐 어느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 무료인데 저희 같은 사람은 꽤 비싼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가을에 맞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한 그쵸. 4만 원, 5만 원 정도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네. 상가랑 사가가 있어서 이게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일반인의 심리가 상가보다는 사가가 더 많이 예방해 준다고 하면 더 비싼 거 맞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게 보통 4만 원에서 5만 원 돈이거든요. 근데 그걸 맞았는데 예방은 정작 10%밖에 안 돼. 그리고 걸리기도 걸려서 너무 힘들었는데 네. 그 독감인지 아닌지 확진을 하려면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검사비도 한 3만 얼마 냈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되게 비싸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식구들은 예방 접종하고 검사비에 약값에 꽤 많은 돈을 썼어요. 아이고 크리스마스 선물이 줄어들었겠네요. 네, 뭐 그 독감 확정을 하는 키트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참 의심스러운 게 독감인지 아닌지 그래도 몇 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알지 않나요? 그걸 굳이 이렇게 3만 원짜리를 해야 알 수가 있나? 근데 저는 너무 웃겼던 게 일단 제가 먼저 걸려서 갔잖아요. 근데 저희 신랑이 작년에 걸렸어가지고 너 아무래도 독감 같다 빨리 가보자. 그래서 네. 갔는데 제 증상을 얘기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판단할 때 이것은 독감일 확률이 5% 미만이다. 이 증세는. 오. 대신에 자기는 뇌수막염을 의심한다. 그래서 뭐 신경과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갖고 저는 너무 아파서 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데 저희 신랑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독감 그 검사를 해달라 해서 했더니 5분 만에 B형 독감이시네요 이러더라고요. 뇌수막염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의사의 뭐 오진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저희 신랑이 우겨서 독감 그거를 해보자라고 했으니까 그나마 저는 신경과까지 안 갔는데 예. 신경과 가서 만약에 검사하고 뭐 이래저래 결과 기다리고 그랬으면 아마 저는 더 며칠 더 알았을 것 같아요. 아니 돈도 몇 배로 더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야. 우리가 예전에도 그 의료 시장의 불편한 진실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나왔었죠. 최고의 전문가는 가족이다. 네네. 오히려 의사보다 가족이 훨씬 더 전문가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입증이 되잖아요. 맞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뇌수막염과 어떻게 독감을 헷갈릴 수가 있죠? 독감을 알아보셨으면 그 증상이 되게 뚜렷 취업하기가 힘들 것이고 좀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를 추려봤거든요. 예예. 첫 번째가 신입사원 연령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취업준비생들은 내 나이 한 남자는 31살, 여자는 29살 정도까지는 신입사원으로 충분히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취업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나 좋은 기업에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하지만 반면에 인사 담당자들은 10명 중에 뭐 한 6, 7명이 블라인드 채용을 해서 지원자의 연령을 가린다 해도 면접에서 나이 많은 지원자는 자연스럽게 걸러낼 것 같다. 라는 답변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취업준비생들 뭐 물론 자기가 원하는 기업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는 좋은데 예. 단지 대기업에 가서 나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재수 삼수까지 할 거야라는 결심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 담당자 정도 되려면은 그래도 팀장, 부장급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 회사에 들어왔을 때 보통 80년대 학번이나 90년대 초반 학번일 텐데 아마 그분들은 입사 동기들 나이가 뭐 많아야 27, 8?
네. 그 정도였을 거란 말이죠. 네네. 아마 31살 상상도 하기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분들의 입장은 아니 30살이 넘도록 뭐 했어? 어. 라는 거죠. 근데 정말 확실한 목표가 있으시면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대학원에 가서 뭔가 이제 학위를 땄다거나 아니면 다른 걸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다거나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졸업 유예를 하면서까지 취업을 위해서 그 졸업 시기를 늦추고 그 기간 동안 인턴을 무한 반복하면서 그렇게 지내시면 인사 담당자들이 보기에는 좀 이해 불가인 거죠. 아하. 그러면 달리 해석을 하면 이렇게 졸업 유예 이런 거 자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졸업 제때하고 빨리 취업 승부를 거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그거를 추천드려요. 예. 나이도 어떻게 보면 경쟁력 중에 하나거든요. 같은 조건이라면 기업에서는 당연히 조금 어린 친구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예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데 왜 그걸 내 스스로 포기하느냐. 그거보다는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라도 탄탄한 기업을 찾으면 일단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기업 찾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는 게 좋죠. 아하. 오히려 이런 앵글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는 그동안 이제 지켜보는 입장에서 저렇게 해야 취직을 할 수 있으니까 다들 저러는구나 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또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오히려 남들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답답한 거 중에 하나가 취업 준비생들이 뭐 정보를 얻는 것도 좀 힘들고 주변에서 뭐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가이드를 제시를 해주는 분들도 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어떻게 우우하고 휩쓸려가는 경향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 동기들 중에 상당수가 다 졸업 유예를 하고 취업 준비하느라고 뭐 토익 공부를 한다 뭘 한다 그러면 나도 지금 당장 뭐 승부를 걸 게 없으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관은 없는데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그냥 졸업 유예부터 해라고 하는 거는 옳은 선택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6개월 어학연수도 갔다 오고 필리핀으로 많이 가시죠. 6개월, 3개월 갔다 오시는데 예예. 솔직히 요즘